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 여지없이 터져 나오곤 하죠. 예전에 저에게 아내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 지수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년 명절을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보냈거든요. 지수는 저를 이끌고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위치한 그 집은 넓은 마당에 화려한 조명이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는 마치 꿈에 그리던 저택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지만 작년 설날에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설 연휴 전날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장인어른인 박 회장님이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며 서성이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모님인 이 여사님은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등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진수성찬을 차려내셨습니다. 지수의 언니인 지연 처형과 형님인 형석 씨는 날씨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저는 지수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차 안에서도 그녀는 내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몰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식사 도중 장모님께서 우리의 새해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극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박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옛날의 그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턱하고 걸려버렸습니다. 우리 저기압 때문에 강원도 여행이나 가려고 저축 중이야. 지수가 제 말투를 아주 과장되게 흉내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목소리를 깔며 우리 강원도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 말더듬 습관의 일부인 것처럼 어깨까지 들썩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노골적이어서 식탁의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고 곧이어 장인어른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제가 빨리 전환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건너편에서 저를 비웃으며 거의 희열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 좀 봐. 고장난 기계처럼 버벅대는 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면 보통 사람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려나. 장인어른은 손을 뻗어 그녀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저는 처형인 지연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접시만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수치심을 억지로 삼키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릇 좀 치우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부엌 너머에서 저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못하네. 그녀가 평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안 그러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오는 내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며 가끔 메시지를 보내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해 거실에서 그녀를 마주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게 대체 뭐야? 정말 치욕적이었어. 그녀는 눈을 굴렸습니다. 그냥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예민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으면 불편해하는 거야. 분위기 다 망치고 말이야.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고장난 기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장인어른의 즐거움까지. 만약 그때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더라면 아마 그 즉시 모든 것을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급하게 샤워하러 간 사이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 하나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야, 아까 저녁 식사 때 걔 말 더듬는 영상 진짜 대박 웃겨. 너희 아빠 반응 보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 그녀는 저를 촬영해서 어디론가 올렸던 것입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SNS를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식재료를 사러 집을 나섰을 때 저는 우리의 공유 클라우드 저장소를 뒤졌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는 순간들을 기록한 영상 폴더가 말이죠. 그녀는 그 영상들에 우리 남편 넥 걸림, 로딩 중, 404 에러, 목소리를 찾을 수 없음 같은 캡션을 달아놓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의 친구들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저를 마치 온라인상의 웃음거리처럼 취급하며 그녀를 부추기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들은 몇 달 전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와 장인어른이 저를 비웃는 메시지들도 발견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저를 창피한 존재라고 부르거나, 낯선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둘러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최 본부장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결혼하기 2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지수는 우리 결혼식 때 그를 장인어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를 초대해 우리가 서약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고,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최 본부장과 큰 사업 계약이 걸려 있었기에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강준 씨, 지금 침대에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가짜 연극도 이제 지겨워. 지수야,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장인어른이랑 잘 숨겨왔잖아. 아버님도 찬성하셨으니 걱정 마. 그런데 그 말더듬이 녀석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걱정 마, 걔는 아무것도 몰라. 말더듬이 남편, 아내, 장인어른. 그들은 제 등 뒤에서 통째로 조작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야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마다 항상 그가 함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말더듬과 그들의 조롱은 이제 문제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대면했습니다. 그녀에게 제 말더듬 영상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금 내 뒤를 캔 거야? 이건 사생활 침해라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최 본부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강준이랑 5년이나 만났다는 게 사실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 덕분에 말을 많이 더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콧방귀를 꼈습니다. 당신 지금 오버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친구라고. 친구랑 호텔에 가자고 메시지를 보내? 제가 말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아? 당신이 제대로 된 남자 구실을 했으면 내가 밖에서 관심을 구걸할 필요도 없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지? 내가 읽은 바로는 아버님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데.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기대에 못 미쳤는지 생각이나 해봐. 그 말더듬에 소심한 성격까지. 당신은 정말 부끄러운 존재야, 민호 씨.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보는 거에 놀라지나 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코트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5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배신감은 너무나 커서 믿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혈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도 잔인해. 둘 다 대가를 치러야 해. 저와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작은 횡령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공동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치품을 샀고,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저녁 식사 비용을 고객 미팅 비용으로 허위 청구해 영수증을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하는 회사와 같은 계열사의 회계팀 관리자로 갓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건물은 달랐지만 말이죠. 저는 IT 부서에서 일했기에 이런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을 추적할 충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증거도 계속 수집했습니다. 휴대폰 백업, 메시지 복사본, 그리고 특히 녹음 파일들이요. 저는 저렴한 음성 인식 녹음기를 몇 개 사서 집안 곳곳에 숨겼습니다. 소파 밑에 하나 숨기고 전등갓 안쪽에도 하나 붙여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장인어른인 박 회장님과 지수가 불륜에 대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강준이가 그러는데 남편 녀석이 눈치챈 것 같다고 걱정하더라. 그 말더듬이가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수가 웃었습니다. 아빠, 민호는 아무것도 못해요. 걔는 나랑 맞서느니 차라리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질 인간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요. 게다가 아빠 인맥이면 걔는 반격도 못해요. 그들은 또한 사업 거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수에게 알리바이가 필요하면 장인어른이 도와주겠다는 내용과 최 본부장과의 파트너십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요. 저는 그들이 저를 비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내뱉는 독설을 몇 시간 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 저라면 법대로 처리하고 변호사에게 맡겼겠지만 더 이상 나약하게 당하고만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이혼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공포를 느끼길 바랐고 저를 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옛 친구인 민수를 통해 블랙 울프라는 모터사이클 동호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돈만 주면 위협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론 떨렸지만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건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수심이 도덕적인 가책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과 최 본부장이 도시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저수지로 낚시하러 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빠, 강준 씨가 그 계약 마무리하고 싶대요. 토요일에 낚시하면서 일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침 일찍 갈게요. 여자들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요. 위스키도 챙겨갈게요. 그날이 바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고립된 곳일 겁니다. 몇몇 낚시꾼들 외에는 목격자도 없을 테니 방해 공작을 펴기에 완벽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소개해준 강철이라는 남자와 접촉했습니다. 강철은 거구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검은색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피떡을 만들지 말고 겁만 주고 물건 몇 개 좀 부숴주세요. 영구적인 손상은 입히지 말고요. 강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꽤 높은 액수를 불렀고 잠시 망설이던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진짜 이 선을 넘을 건가? 저는 제 말더듬을 비웃던 지수와 제 등 뒤에서 5년간의 불륜을 즐거워하던 장인어른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그날의 명절 식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들, 제 말더듬, 장인어른의 비웃음, 지수의 경멸, 그 수치심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말더듬은 더 심해졌고 이는 제가 느꼈던 무력감을 상기시키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잔인한 통제감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도 했죠.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당해도 싸. 그들이 내 얼굴에 던진 진흙탕 맛이 어떤지 느끼게 해줘. 네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똑똑히 보여주라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저수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저에게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나중에 연락하죠. 알겠습니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아직 가구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새 오피스텔에 앉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오쯤 강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직접 만나서 보고하죠. 그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극도의 불안함 속에 그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뒤 강철이 검은색 SUV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다른 남자 한 명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들은 여유롭게 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공기 중에 매캐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제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은 동료를 힐끗 보더니 굳은 목을 풀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죠. 그는 차분하고 객관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SUV와 그 내연남이 몰던 비싼 BMW를 미행했습니다. 저수지 진입로까지 몇 대 차이를 두고 거리를 유지했죠. 그들은 물가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반경 100m 안에 아무도 없더군요. 그들이 낚싯대를 다 세팅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우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친구 2명과 제가 SUV를 몰고 뒤에서 나타났죠. 그들 차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바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봐, 당신들 뭐야?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인 시기일까 곧장 그 BMW로 다가가 사냥용 칼을 꺼내 앞 타이어를 그어버렸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박 회장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멈춰, 경찰 부를 거야. 그때 다른 동료인 철이 돈가 달려들어 그를 낚아챘습니다. 박 회장은 진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최 본부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도망가려 했지만 철이가 뒷덜미를 낚아채 뒤로 잡아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며 허우적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건 경고야. 박 회장은 돈 이야기를 하며 인맥이 어쩌니 저쩌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시기는 차분하게 칼을 꺼내 2번째, 3번째 타이어까지 찢어버리고 도장면을 다 긁어놓았습니다. SUV도 헤드라이트를 부수고 보닛을 열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2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비틀대며 저수지 얕은 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더군요. 녀석들은 바보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시기가 그들을 밀어버리자 탁한 물속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낚싯대는 부러지고 낚시 가방은 박살이 났죠. 내용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모든 걸 짓밟았습니다. 철이는 최 본부장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박 회장이 또 뭐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철이가 그의 귀 근처를 세게 때렸습니다. 둘 다 진흙 속에 엎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꽉 누르고 얼굴을 바닥에 문질렀습니다. 나이든 영감은 부들부들 떨며 욕을 하더군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훈을 얻었길 바란다. 다음번엔 이 정도로 안 끝나.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 찢어진 타이어와 박살난 낚싯대, 젖은 옷을 입은 채 남겨진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은 남은 짐을 챙기느라 허둥대더군요.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강철이 말을 마치고 엄지손가락을 벨트에 끼웠습니다. 제 심장은 만족감, 죄책감, 안도감 등 온갖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잘 됐네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머지 잔금 주시죠. 저는 서랍장 잠금 장치를 열어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전부 현금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인 뒤 동료와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싱크대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진흙 범벅이 되어 공포에 질린 박 회장과 최 본부장을 생각하니 가슴 밑바닥에서 어두운 만족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궁지에 몰리고 무력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겠죠.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너도 선을 넘었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수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조만간 아버지로부터 습격 사건을 듣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전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었고 짐을 서서히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세상에, 괜찮으세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저수지 근처에서 우릴 습격했어. 사업 관련인 것 같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하더구나. 대체 어떤 미친놈들인지 모르겠다, 지수야. 왜 아빠랑 강준 씨를 노린 걸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차를 다 망가뜨려 놨어. 견인차도 겨우 불렀는데 우리 얼굴에 진흙을 퍼붓고 조롱하더라. 정말 치욕적이었어. 신고하려고 했는데 강준이가 사업 파트너십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일단 입 다물고 있자고 하더구나. 아빠, 세상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제가 범인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 짧은 대화 속에서는요. 그 사실만으로도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말더듬이 약골은 그들의 용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식은 커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전화를 붙들고 살았고 소송을 하겠느니 경호원을 붙여야 하느니 최 본부장이 격노하고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둥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저는 비상금을 별도 계좌로 옮겼습니다. 지수는 저수지 사건에 정신이 팔려 제가 뭘 하는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몰래 짐을 싸던 중 소파 및 녹음기를 통해 또 다른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누군가 나랑 아빠를 노리고 있어. 다음 타겟이 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물론이죠. 민호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집에 거의 붙어 있지도 않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꼭 찾아내야 해. 아빠가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어. 이건 우리끼리만 비밀로 해야 해. 저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녀가 비웃던 남편이 바로 그 낚시터 매복 작전을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것을요. 그 주에 제 말더듬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쥐고 있는 비정상적인 주도권 덕분이었겠죠.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클라우드 백업 파일었던 이후에선지 박 회장의 데이터 일부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을 뒤지다가 박 회장에게도 내연녀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30살 정도로 장인어른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저급했습니다. 자기 몸이 그리워 다음 만남이 기다려져 같은 내용이 가득했죠. 지수의 아버지는 딸의 불륜을 묵인하면서 본인도 장모님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거짓말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 회장이 대낮에 호텔에서 그 여자를 만나는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장모님인 이 여사님께 익명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지수가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난리가 났고 아빠가 모든 걸 망쳐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누가 자신을 폭로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비즈니스 라이벌이나 경쟁업체의 짓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와중에 저는 묵묵히 짐을 챙기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낚시터 사건 3주 후 지수는 짧은 출장을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목소리는 긴장되고 거의 공황 상태인 것 같았지만 꼭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결행의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 계약을 마쳤고 하루 동안 용달차를 빌렸습니다. GPS 상으로 그녀가 목적지 절반쯤 갔을 때 저는 최후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친구 3명의 도움을 받아 책상, 침대 프레임, 개인 소지품 상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소파, 식탁, TV 같이 공동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원래 제 고향이었던 픽셀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차분한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지수 씨, 나는 짐을 빼서 나갔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변호사 연락처를 동봉해. 우리의 공동 예금 중 내 법적 권리인 50%를 인출했어.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두었으니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민호. 저는 문을 잠그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통보를 했고 지수에게도 이메일로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오피스텔에서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난 몇 년간 머물렀던 그 어디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을 죄던 불편한 긴장감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지수의 경멸을 얼마나 견뎌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지수가 집에 돌아와 제 부재를 확인한 순간부터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오후 7:43. 당신 어디야? 짐 다 어디 갔어? 7:47. 지금 진심이야? 내가 없는 사이에 그냥 나가버려? 참 성숙하기도 하네. 82. 우리 계좌에서 돈 뺐더라. 아빠가 이거 불법이래. 86. 전화 받아. 민호 씨, 이거 전혀 재미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제인 지연 씨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발 이야기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지연 씨에게 이미 끝난 일이며 제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회사에서는 회계팀이 지수의 의심스러운 지출 보고서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바로 그날, 그녀는 회사에서 이혼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녀의 멘탈은 철저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저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계좌를 해킹하고 비용 부정 청구 프레임을 씌워 모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정작 그들의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의 연락을 무시한 채 묵묵히 새 집을 꾸미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 6개월 동안 지수의 메시지는 쏟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개망신당했어. 이거 다 설날 때 일 때문이지? 그냥 농담이었잖아. 이제 그만 좀 해. 아빠가 당신이 돈 가져간 거 금융학대래. 제발 대화 좀 하자.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 말더듬 가지고 놀린 거 사과할게. 됐어?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지?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에겐 충분한 증거와 영상, 그리고 장인어른과 그녀가 저를 조롱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느리지만 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결국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식비 영수증을 너무 많이 조작해서 횡령액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낚시터 습격과 본인의 불륜 스캔들로 휘청이던 박 회장은 더 큰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실직 후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발빠르게 자취를 감춘 것 같더군요. 명절 식탁에서 자신만만하게 저를 조롱하던 그 3인조는 자신들의 거짓말과 제가 설계한 파괴 공작 아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오피스텔 소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마스카라가 눈물에 번진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이야기 좀 해. 그냥 목이 쉴 때까지 내버려 둘까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긴 문 너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제였습니다. 지수가 거기 갔대요.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새로 만난 남자도 바람 피우는 거 걸렸대요. 최악의 상태예요. 저도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체인을 걸어둔 채 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겨우 몇 인치 정도만요. 지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제발. 그녀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여보내줘. 저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복도 카펫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씨, 내가 다 망쳤어.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강준 씨도, 그리고 우리 아빠도 완전히 망가졌어. 엄마는 이제 아빠를 증오해.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 당신이 필요해. 그녀의 가련한 처지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나약함이었죠. 저는 제 말더듬을 몰래 촬영에 올리고 조롱하던 여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느껴지는 냉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체인을 풀었지만 자리를 비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턱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더듬지도 않네. 그녀는 마치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5년이나 함께 했잖아. 결혼 생활도 3년이나 했고. 제발 우리 솔직하게 대화하면 안 될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대화?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수년간 바람 피우고 당신 아버지가 나를 모욕하는 걸 즐기게 놔둔 거에 대해서? 그녀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내가 나쁜 아내였다는 거 알아. 심리치료도 받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민호 씨.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그녀가 흐느끼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그리운 건 당신 탓을 받아줄 사람이 그리운 거겠지. 제가 차갑게 뱉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 지수 씨. 이혼 서류도 곧 마무리될 거고. 당신은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온 것뿐이야. 그녀가 떨며 다시 제 팔을 잡으려 할 때 뒤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눈을 부라리며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싸구려 가죽 자켓을 걸치고 있었고 낚시터에서의 흔적인지 귀 근처에는 아직 옅은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지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숨길 수 없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나쁜 놈. 저수지 사건 내 짓인 거 다 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네가 나를 모욕하고 내 사업을 망치고 내 아내까지 등을 돌리게 했어. 아빠 그만해. 지수가 애원했습니다. 나는 그냥 대화하러 온 거야. 그 일 때문이 아니라고. 아니 바로 그 일 때문이야. 박 회장이 으르렁대며 가슴을 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수를 밀치고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는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거의 침을 뱉을 기세였습니다. 네가 다 망쳤어. 사람들이 수군댄다고. 네가 불륜을 까발리고 횡령 사실을 터뜨리고 내 거래 내역을 가로채고 그 습격 사건까지 주도했다고 다들 말해. 마땅히 그랬어야죠. 아빠, 제발 멈춰.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하지만 그는 저를 밀치며 문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와 함께 공격적인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깃을 꽉 움켜쥐고
그의 추진력을 역이용해 복도로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지수와 부딪혔고 지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옆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울 기세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꺼져. 제가 공기를 가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상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몸에 한 번만 더 손대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당신도 당신 딸도 내 허락 없이 여기 있을 권리 없어. 박 회장이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잔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 회장은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즉각적인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뺨을 어루만지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꽉 잡고 5년간 쌓아온 모든 증오를 담아 그를 쏘아보며 읊조렸습니다. 다시 한번 내 근처에 나타나기만 해봐. 뺨 한 대 맞은 정도로 안 끝날 테니까.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걸쇠를 걸고 체인까지 채웠습니다. 외시경을 통해 보니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쳐다보며 제 이름을 울부짖었지만 그는 그녀를 끌고 복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억눌린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수의 배신, 그 영상들, 장인어른의 공모, 오토바이 동료들의 매복, 상처받았던 그날의 명절 식사, 이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제 목소리는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다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지 않을까 경계했지만 복도는 금세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양이 픽셀이 다가와 무릎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아직 서류상의 절차들이 남았겠지만요. 장인어른은 저를 작고 겁먹은 존재로 묶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저를 고장난 기계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집을 지켰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저수지에서의 그 일을 설계했습니다. 이 일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양으로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했으니까요. 몇 분 후 처제 지연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씨, 아빠가 오빠를 공격하려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수는 계속 울고만 있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오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싸우려는 의지가 사라진 것처럼 기진맥진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굴욕 속에 말을 더듬던 남편에서 필요하다면 타인의 코뼈를 부러뜨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전혀 없다고 조롱했던 그 영리함을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강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발코니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수의 울음, 박 회장의 분노, 그리고 제 손바닥의 감촉까지.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침입 시도를 보고할까 생각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고요함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이제 몇 주면 끝납니다. 그들도 스스로의 업보를 견디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어쩌면 제 말더듬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제 고양이는 창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투를 지적하는 사람도 저를 모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요일 내내 집을 청소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벽에 포스터를 하나 걸었습니다. 픽셀은 햇살 아래 먼지를 쫓아다닙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적막한 하루였습니다. 그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원치 않을 겁니다. 지수는 직장도 없고 뒷배도 없습니다. 최 본부장은 이미 도망쳤죠. 설령 그들이 제가 한 짓을 짐작한다 해도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들처럼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아마 그것이 저를 그들만큼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로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악역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이혼 서류를 수령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다툴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고 돈도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몰락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마지막 싸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조용히 끝났습니다. 서류 정리를 위해 만났을 때 박 회장의 얼굴에 남은 희미한 흔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엉망이에요. 아빠는 화가 났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엄마는 결국 이혼하시겠대요. 지수는 상담받으러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도 평온을 찾길 바라요. 그녀는 저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